어르신 또 길 잃으셨어요? 어르신, 또 길 잃으셨어요? 그 여자가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그 여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저는 그날 30억을 지키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30억 앞에서 변한 건 그 여자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로 70이 됩니다. 35에 건설 자재 회사를 창업해서 50 중반까지 운영했고 회사를 팔고 나서는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자식 하나, 아들 하나.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그 아이는 33이 될 때까지 제 맘 같지 않은 길만 골라 걸었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길 바랐는데 아들 녀석은 26에 회사 때려치우고 사진 찍겠다고 나섰고 그러다 30 넘어서는 동네 시장 분식집 사장이랑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사장이요. 그것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거나 실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쏟아부은 세월이 얼마인데 하는 생각이 먼저였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기 전에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달랐을까 싶기도 했어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을 볼 때 조건보다 눈빛을 먼저 보는 사람. 저한테도 늘 그랬습니다. 당신 그 사람 눈 봤어요? 눈이 맑으면 됐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어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훨씬 사람을 잘 봤던 거예요. 아내는 2019년에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컸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녀석이 살고 있는 동네 오래된 재래시장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시장 안에 아들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그 여자 친정 어머니 가게였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건데 건물 소유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 된 가게 자리 일부를 포함해서 총 보상 예상액이 30억이 넘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0억이요.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시장 분식집에 30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그런데 건설 자재 쪽에서 수십 년을 굴렀던 사람이 저입니다. 재개발 보상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위치 프리미엄이 붙으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조용히 아들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가 진짜로 그 정도 금액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여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반대로요. 혼자 아이 키우는 30도 안 된 여자가 갑자기 30억짜리 보상을 받게 됐고 마침 그 시점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들과 연애 중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보험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상금 받고 나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아이는 그 4살짜리 애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자식 걱정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아들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그 여자 사람 됨을 어떻게 아냐고, 같이 산 것도 아닌데 뭘 보고 믿느냐고. 아들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저 그 사람이 4살짜리 딸 재우고 난 뒤에 새벽 2시에 국물 육수 우리는 거 봤어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그게 뭔 기준이냐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나쁜 사람 없는 거 아는데 그게 30억 앞에서도 통하냐고. 아들이랑 그날 크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한테도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당신 지금 그 여자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지요. 평생 사람 쓰고 거래처 관리하면서 쌓아온 제 나름의 판단력, 세상 웬만한 사람은 3번만 대화해보면 안다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눈을 가렸던 겁니다. 그 여자를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않은 채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직접 확인하자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들 따라 자연스럽게 만나볼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여자도 알잖아요. 아들 아버지가 온다는 걸, 잘 보여야 한다는 걸.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모습은 진짜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회사 다닐 때 협력업체 사장 중에 치매 초기 증상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때때로 길을 잃거나 계산을 못하거나 상대방 말을 잘 못 따라가는 장면들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상태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불편해서 피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천천히 응대했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치매 기운 있는 노인처럼 접근하면 그 여자가 날 경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 아버지인 줄도 모를 테고 그냥 낯선 노인 손님 하나로 볼 테니까. 그 상태에서 나오는 태도, 그 여자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걸 보자는 거였습니다. 미련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진지했습니다. 이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저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연습도 했습니다. 좀 멍하게 보이는 표정, 말을 잘 못 잇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이름 먹은 노인이 거울 앞에서 치매 연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장 위치도 미리 파악해두고 분식집 간판도 멀리서 확인해두고 아들 몰래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11월 초 바람이 좀 쌀쌀해지기 시작한 날 오전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낡은 점퍼를 골라 입고 지팡이는 없지만 조금 느리게 걷는 연습을 하면서 그 시장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어요. 국물 냄새, 어묵 육수 냄새, 오래된 시장 골목 특유의 뭔가 기름지고 따뜻한 냄새가.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니까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로 메뉴판이 유리문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분식집이.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여자는 그날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눈이 마주쳤는데 딱 한 박자 멈추더니 그냥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특별히 반기는 것도 아니고 경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님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요. 저는 그 순간 숨을 고르면서 연습했던 걸 떠올렸습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멍하게. 그렇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였는데 그중 하나에는 어린이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 바닥에는 작은 바구니에 장난감이 담겨 있었어요. 블록 몇 조각이랑 털이 다 빠진 토끼 인형이 바구니 밖으로 반쯤 나와 있던 거예요. 가게 한켠에는 선반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컵들이 줄지어 있고 그 옆에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외상장부였어요. 국물 냄새가 꽉 차 있었습니다.
어묵 육수에 뭔가 다른 게 더 들어간 것 같은 깊은 냄새였어요. 싸구려 가루 국물 아니고 진짜 우린 냄새. 저도 어릴 때 시장 골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냄새를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작은 순대 가게 하셨을 때 새벽마다 나던 그 냄새랑 비슷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그날 그 냄새가 그걸 불러왔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짧게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인사 같은 거 없이요. 저는 제일 구석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척하면서 저는 첫 번째 질문을 꺼냈습니다. 여기 순대도 돼요? 그 여자가 잠깐 저를 봤어요. 순대는 없고요. 어묵이랑 떡볶이, 라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 하다가 잠시 후에 또 물었습니다. 여기 순대 있어요? 그 여자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그러더니 아까랑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짜증도 없고 목소리 톤도 그대로. 순대는 없고요. 어묵이랑 떡볶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여자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가게 일하면서 반복 질문 받으면 보통 어딘가 티가 납니다. 눈썹이 살짝 모이거나 대답하면서 다른데 시선이 가거나.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요. 저는 어묵 2꼬치랑 어묵 국물을 시켰습니다. 국물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종이컵에 국물이 담겨서 어묵 2꼬치랑 같이 나왔는데 국물 위에 파가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그냥 기본으로 올려주는 거겠지만 그 작은 게 신경 쓰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나 오늘도 그냥 가야겠어. 며느리한테 이번 달에 또 손 벌리기가 그래서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어묵 2꼬치를 봉지에 담아서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선반에 있던 공책을 꺼내더니 뭔가 적었습니다. 외상장부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고마워. 다음 달에 꼭 줄게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그냥 괜찮아요. 천천히요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별거 아닌 것처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좀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생각이 그걸 덮었어요. 저건 이미지 관리일 수도 있다고. 시장 골목에서 장사하려면 인심 좋다는 소리 들어야 한다고. 그게 결국 장사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어묵 국물을 홀짝이면서 저는 오래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2살 때 올라온 서울 첫 해, 공사판 막노동 뛰다가 점심때 시장 국밥집 들어가면 주인 할머니가 국물을 한 번 더 채워주셨어요. 돈도 안 받고 말도 없이 그냥. 그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지금도 압니다.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사람 온기가 고팠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기억이 갑자기 그날 그 가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억눌렀어요. 감정에 끌리면 안 된다고. 나는 지금 이 여자를 보러 온 거라고.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카운터 쪽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테이블 아래쪽 서랍에서 서류 같은 게 잠깐 보였습니다. 딱 한 장이었는데 위에 굵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는 게 보였어요. 멀어서 정확히는 못 읽었지만 제가 건설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 형식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서류였습니다. 아마도 동의서였을 거예요. 그 여자는 서랍을 닫더니 그냥 다시 카운터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이요. 서류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두고 하던 일을 이어갔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다 처리해 놓은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30억을 앞에 두고 벌써 처리를 해뒀겠구나 하고요.
그 생각이 다시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 커튼 뒤에서 애가 나왔어요. 4살짜리 작고 머리가 부스스한 여자아이였는데 낮잠을 자다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눈을 비비면서 엄마한테 걸어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낯선 사람 보고 울거나 엄마 뒤로 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 의자를 잡고 올라앉더니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어묵 맛있어요? 저는 그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치매 연기도 사전에 준비한 질문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그의 눈을 보다가 응, 맛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얼른 와서 정아야,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라고 했는데 아이는 내려갈 생각도 없이 저한테 할아버지 또 와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작게, 그런데 흔들렸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스스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라고, 아이 착하다고, 엄마가 착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그 가게 앞을 지나다가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재개발 담당자로 보이는 남자 앞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천천히 두 손으로 그걸 반으로 접더니 그냥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서류를 반으로 접어서 돌아서는 걸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저는 시장 입구 쪽 기둥에 기댄 척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담당자로 보이는 남자가 뭔가 한 번 더 말을 붙이더니 그 여자는 그냥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자는 잠깐 서 있다가 서류를 챙겨서 떠났습니다. 동의서였는지 다른 서류였는지 저는 그때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눈앞에서 본 거잖아요. 그 여자가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건요. 30억짜리 기회 앞에서 그냥 돌아섰다는 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로요. 그날 오후에 저는 시장 골목을 좀 더 걸었습니다. 치매 노인 행세를 계속하면서요. 천천히 걷고 가끔 멈추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온 이후로 찬성하는 쪽이랑 반대하는 쪽이 나뉘어서 사이가 꽤 불편해진 거였어요. 찬성하는 상인들 입장은 단순했습니다. 여기서 수십 년 장사했는데 이 나이에 목돈 한 번 받아보는 거,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참에 접는 게 낫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여기가 없어지면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재개발되고 나면 아파트 들어서고 임대료 올라가면 우리 같은 사람 다시는 이 동네 못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돈 받아봤자 몇 년 지나면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된다고요. 두 편 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한가운데에 그 여자 가게가 있었습니다. 보상금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게 알려졌는지 주변에서 그 여자한테 눈치를 주는 분위기였어요. 일찍 동의해주면 나머지 절차가 빨라진다는 얘기, 찬성파 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골목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냥 가게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육수 올리고 오후에 아이 데려다가 가게 한켠에 앉혀두고 저녁에 문 닫고 그게 전부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 가게에 들어갔고 이번엔 아이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방 쪽에 있었고
아이는 제가 앉는 자리 근처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혼자서 뭔가를 만드는 중이었는데 잘 안 됐는지 계속 무너졌습니다. 저는 치매 노인처럼 멍하게 앉아 있다가 그 블록이 또 무너지는 걸 보고 그냥 손을 뻗었습니다. 아래쪽을 좀 넓게 해야 안 무너진다고 그렇게 해주면서요.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집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응, 있어. 우리 집은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4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들은 말을 그대로 꺼낸 것일 수도 있고, 어른들 얘기를 귀동냥으로 주워 들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4살짜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블록을 다시 쌓아주면서 아들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4살 때 뭘 알았을까? 그때 저는 그의 옆에 있어줬던 날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생각이요.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키우는데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블록이 안 무너지자 좋다고 손뼉을 쳤고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가 조금 더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회사를 한창 키우던 시절에 수도권 외곽에 공사 현장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회사 자재가 들어간 현장이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현장은 아니었고 납품 계약을 맺은 시공사 현장이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다쳤어요. 크게요. 시공사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재 결함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같이 조용히 처리하자고. 저는 그때 변호사를 쓰고 합의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사자한테 합의금이 갔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일을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고 당시 상황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합의도 됐고 서류도 다 정리됐고 법적으로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사고 현장 생각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20년 만에. 왜 그게 떠올랐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집이 없어질 수도 있대요라고 했던 말이 어딘가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가 오래 덮어뒀던 어떤 자리를 툭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잠을 좀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그 골목에 나갔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인데 그 여자는 이미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여자 혼자서 빗자루를 들고 아무 말 없이 가게 앞 골목을 쓸고 있었는데 표정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들다거나 지쳤다거나 그런 게 얼굴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씩씩한 척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담담하게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아저씨가 나오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어서 동의해주면 서로 편하지 않겠냐고. 혼자 버텨봤자 결국은 다 같이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 여자가 빗자루 쓸던 걸 멈추더니 그 아저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결정 못했어요. 딱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고 그냥 그 말 하나. 그 아저씨는 뭔가 더 하려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여자가 약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는 우연인 척하면서 가게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게 정리를 하면서 선반 위 물건을 옮기는데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가 주워서 건네줬습니다. 그 여자가 받으면서 짧게 고맙다고 했는데
봉투 겉면에 뭔가 적혀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소였어요. 수도권 외곽 지역 주소였는데 그 뒤에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발이 굳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 현장, 합에 처리됐던 그 건, 당사자 이름을 저는 서류에서 받고 서명도 받았고 그 이후로 다시는 들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봉투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봉투를 받아서 선반 위에 올려두고 다시 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20년 전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치매 노인 행세를 하고 있던 저한테 그 작은 분식집 카운터 앞에서 조용하고 또렷하게요. 저는 그 순간 반응을 못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굳어버렸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굳어 있는 걸 보면서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처럼요. 가게 안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가는 날이었던 것 같았어요. 손님도 없었고 저랑 그 여자 둘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억 안 나시죠?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어요. 그냥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상대방 앞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꺼낸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치매 연기를 접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정을 해야 하는데 뭘 어디서부터 인정해야 하는지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 못했고 그 공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005년 가을이었어요. 당시 저희 회사는 수도권 외곽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시공은 하청업체가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시공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납품 계약을 맺은 공급업체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현장 관리 책임은 시공사한테 있었고 저는 자재만 제때 들어가면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발판에서 떨어졌다고, 크게 다쳤다고. 그 작업자는 당시 40 초반이었습니다. 하청의 하청, 그러니까 재하청으로 들어온 일용직이었어요.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 오는 날 작업이 강행됐고 발판이 미끄러져서 3m 아래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어요. 갔더니 시공사 관계자들이 먼저 와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전 점검 서류가 허술하다는 거, 당일 작업 지시서가 없다는 거, 이게 밖으로 나가면 시공사도 문제지만 납품사인 저도 엮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회사를 지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게 당시엔 그냥 그런 거였습니다. 나쁜 짓이라는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회사가 흔들리면 직원들 밥줄이 끊긴다는 논리, 저는 그걸 자주 쓰면서 살았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피해자한테 합의금이 전달됐고 서류가 정리됐어요. 그 작업자는 척추를 다쳤는데 수술은 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합의가 됐으니까 법적으로는 끝난 거니까 그렇게 덮었어요. 그 이후로 그 사람 이름을 다시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요. 그 사람이 그 여자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분식집 의자에 앉아서 그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전 그 현장, 비 오는 날, 그 사람이 떨어졌던 그 자리. 합의 처리를 하면서 제가 직접 사인하지 않고 회사 측 법무 담당자를 내세웠던 것, 그 사람 얼굴을 한 번도 직접 보러 가지 않은 것, 그게 다 올라왔습니다. 죽은 아내가 했던 말도요. 아내는 살아있을 때 제가 사업 얘기를 하다가 그 사고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그 사람한테 직접 사과는 했어요? 저는 합의 처리됐다고 법적으로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해진 게 이해했다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날 그 분식집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사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제 앞에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게 더 당황스러웠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그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물을 가져다 놓고 그 여자는 카운터 반대편에 그냥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계세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병원이라는 게 척추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 생겼고 이후로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은 초기에 다 썼고 지금은 이 가게가 그 병원비를 대고 있다고요. 그래서 재개발 동의를 못하는 거라고 이 가게가 없어지면 아버지 병원비를 어디서 충당하는지 방법이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30억을 보고 이 여자를 의심했다는 게 정말이지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들이 먼저 다가왔고 그 여자는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피했던 거예요. 아들은 그게 자기 때문인 줄 알고 혼자 상처받고 있었던 거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따지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면서 며칠째 나타나니까 그냥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꺼낸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없다고 아버지한테 잘해달라거나 사과받고 싶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만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서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들 걱정한다고 저 나름대로 사람을 시험하겠다고 치매 노인 흉내를 냈던 저한테 이 여자는 복수 한마디 없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놨던 겁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요. 그날 밤 저는 20년 전 그 파일을 다시 꺼내서 그 사람 이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시험 받을 차례였습니다. 20년 전 파일을 꺼내서 그 이름 앞에 앉아 있던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파일 안에는 당시 합의서 사본이 있었고 피해자 진단서 사본이 있었고 법무 담당자가 정리해 놓은 처리 경위서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다 읽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가 보였어요. 법적으로 처리된 사건, 합의가 완료된 건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너 요즘 그 사람 연락 안 되지?
라고 하니까 잠깐 침묵이 있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말했습니다. 치매 노인 행세를 했다는 것도, 그 여자 아버지가 20년 전 사고 피해자라는 것도, 그리고 그 사고에 제가 어떤 식으로 관여됐었는지도요. 다 말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아들이 중간에 아무 말도 안 해서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여보세요를 2번 했어요. 아들은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 그 사람한테도 하셔야 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거기도 했고요. 시장 상인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상인분들 모이시는 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상인회 총무분이 의아해하면서도 날짜를 잡아줬습니다. 3일 뒤 시장 안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그 3일 동안 뭘 말해야 할지 계속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됐어요.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결국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말보다 그냥 나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70살 먹은 노인이 시장 상인들 앞에 서서 20년 전 일을 꺼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그런 계산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하는 제 얼굴이 거울에 보이는데 영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20명 남짓 모였습니다.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다들 재개발 관련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온 것 같았어요.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인회장분이 마이크를 넘겨줬고 저는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살면서 직원 수백 명 앞에서도 말을 했고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는데 그날 그 작은 회의실에서 그렇게 손이 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재개발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20년 전 일을 설명했어요. 이 시장에 오게 된 이유도 치매 노인 행세를 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 중 한 분이 아버지가 제가 관련된 사고로 20년째 병원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도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 쪽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해야 했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덮었고 사람으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잘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비한 말도 없었고 덧붙인 것도 없었어요. 회의실이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뭐하러 왔냐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고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옆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맞는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인회장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한마디가 그 자리를 정리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재개발 관련해서도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재개발 사업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투자자 쪽과 아는 사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장 내 보상 협의 조건을 다시 검토 요청할 의향이 있다는 것, 특히 오랫동안 영업해온 가게들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요.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덮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 여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 말이 용서라는 건지 그냥 정리됐다는 건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동안 어딘가에 박혀 있던 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가벼워졌다기보다 그냥 그게 있었다는 걸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아들이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아마 그 여자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을 지나치면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날은 그게 됐어요. 아들도 아무 말 안 했고요. 그거면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그 분식집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치매 노인 행세 없이 그냥 저로요. 아이가 또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쳐다보다가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으로요. 할아버지, 오늘도 어묵 먹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응, 오늘도 먹으러 왔어. 그 여자가 주방에서 국자를 들면서 짧게 앉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처음 왔던 날이랑 똑같은 말이었는데 그날은 달리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서 또 블록을 꺼내 들었고 창밖으로 시장 골목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묵 국물이 나왔습니다. 뜨겁고 깊은 냄새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면 저한테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30억을 무기로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시험을 통해서 알려고 했는데 결국 시험 받은 건 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먼저 손을 내미셨겠습니까?